일부 갑작스러운 부고. 김은서는 서울 강남의 한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였다. 빠른 속도의 업무, 연이은 회의, 빽빽한 스케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어느 늦은 가을 아침, 회의실로 향하던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떴다. 진부면에서 혼자 살고 계신 아버지, 김재호. 평소 같았으면 잠깐 통화하고 끊을 전화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은서야, 너희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 전화를 건 사람은 동네 이웃 아주머니였다. 차분한 듯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였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은서는 말없이 핸드폰을 든 채 복도에 멈춰섰다. 회의며 원고며 모두 흐려졌다. 몇 초 뒤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네. 오늘 아침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더니 안방에서 주무시듯이 이미 숨이 멎으신 상태였어. 어젯밤까지만 해도 창밖에 나와 마당을 보고 계셨는데 은서는 서둘러 회사를 빠져나왔다. 기차표를 예매하고 짐을 꾸릴 틈도 없이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강원도 진부로 향했다. 마음속엔 수많은 물음표가 가득했다. 분명 최근 통화에서는 아버지께서 잘 지내신다고 하셨다. 병원에 입원하신 적도 없고 특별한 병도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실 수 있는 걸까? 기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점점 도심을 벗어나 자연의 색으로 물들어갔다. 붉게 물든 단풍들, 한산한 들판, 그리고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 그곳이 그녀의 고향이었고 아버지가 평생을 살았던 집이 있는 곳이었다. 진부역에 도착했을 때 바람은 싸늘했고 공기는 서늘했다. 택시를 타고 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은서는 한참 동안 대문 앞에서 서 있었다. 나무 문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대문 옆에는 아버지가 직접 만든 나무 이름표가 걸려 있었다. 김재호의 집. 조용한 마당, 떨어진 은행잎, 그리고 익숙한 창문. 은서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따뜻했던 한옥의 공기는 텅 빈 느낌으로 가득했다. 신발장에는 아버지의 고무신이 놓여 있었고 부엌 테이블 위에는 전날 먹다 남긴 국그릇과 반찬 접시가 그대로였다. 아무런 준비 없이 너무나 조용하게 떠나신 흔적들이었다. 안방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이불과 접혀진 옷가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아버지가 즐겨 읽던 책이 펼쳐져 있었고 돋보기 안경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마치 그가 지금도 다시 돌아와 앉을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장은 아침 일찍 연락을 받고 도착해 있었다. 장례 준비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소하게 준비되었고 마당에 작은 빈소가 차려졌다. 마을 이장은 조용히 은서에게 말했다. 아버님, 정말 고요하게 가셨어요. 전날까지 정원 정리하시고 밤에는 달을 보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저 잠시 눈을 감으신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은서의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했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었다. 항상 조용하고 소란을 피우지 않고 무엇이든 묵묵히 해내시던 분. 그렇게 세상과도 아무런 소란 없이 이별하신 것이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많은 친척이 있지도 않았고 아버지는 생전에 과한 조문도 원치 않으셨다. 은서는 조용히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익숙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은서는 속으로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날 밤 모든 조문객이 돌아가고 마당의 촛불도 꺼졌을 때 은서는 안방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일기장, 손때 묻은 찻잔, 반쯤 쓴 연탄 쿠폰,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시간이었다. 그제야 은서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인을 놓쳤는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동안 아버지는 얼마나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계셨을까. 무심히 들었던 말들, 가볍게 넘겼던 행동들, 다 지나가버린 시간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갑자기 떠나신 게 아니었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었어. 그날 밤 은서는 아버지의 책상에 앉아 오래된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곳엔 하루하루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오늘은 입맛이 없었다. 은서가 전화를 안 받았다.
새벽에 잠에서 자주 깼다. 요즘은 자꾸만 어머니가 생각난다. 짧고 담담한 문장들 속에는 수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스스로의 이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부담 주지 않으면서 조용히 조금씩 삶의 끝을 정리하고 계셨던 것이다. 은서는 다이어리를 꼭 끌어안았다. 더 이상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대신 조용한 확신이 생겼다. 이제부터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더듬어가며 그 신호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내일부터였다. 장례를 마친 뒤 며칠간 은서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렀다. 정리해야 할 물건들이 많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떠나기엔 뭔가 아직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은 단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버지가 남긴 조용한 흔적들 속에 무언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아침, 은서는 부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나무 선반 위에는 아버지가 자주 드시던 간장병, 김치통, 된장 단지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식탁 위엔 아직 사용되지 않은 반찬통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은서는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두유와 반쯤 남은 묵은지, 손도 대지 않은 삶은 달걀이 들어있었다. 싱크대 옆 서랍에는 인스턴트 미역국과 죽 봉지가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 서랍 안쪽에서는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그 수첩은 아버지가 쓰던 식사 기록장이었다. 깔끔한 필체로 날짜별로 그날 먹은 음식이 적혀 있었다. 10월 3일 아침, 죽 반 공기 점심, 김 한 장, 밥 반 공기 저녁, 생략. 10월 5일 하루 종일 식욕 없음, 물만 마심. 10월 8일 된장국 한 숟갈, 김치 2조각. 은서는 눈을 떼지 못했다. 기록은 점점 간소해졌고 최근으로 갈수록 식사량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단순히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이 더 이상 음식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멍하니 앉아 수첩을 들고 있었다. 기억이 하나 둘 되살아났다. 몇 달 전 은서가 서울에서 진부로 들렀을 때였다. 그날은 은서가 좋아하던 갈비찜을 해드리겠다고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왔고 고기와 나물을 반찬으로 정성껏 차려드렸다. 그런데 아버지는 젓가락을 몇 번 들더니 금세 내려놓았다. 왜 그러세요? 안 맞으세요? 아니야.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하더라고. 은서는 그때 그저 나이 들면 식욕이 줄어드는 법이라고 생각했다.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죽이라도 끓여드릴까요? 괜찮아. 물만 마셔도 돼. 그때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첫 번째 신호였다. 몸이 점점 정지 상태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은서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요즘 밥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다. 아무 맛도 없다. 이제 배고픔도 없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은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자신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다만 그걸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으셨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은서는 부엌 정리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 아버지의 찻잔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랐다. 그리고 조용히 마주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버지, 그동안 왜 더 자주 오지 않았을까요? 더 많이 같이 식사하고 입맛이 없다 하셔도 옆에 있어 드렸어야 했는데. 그녀는 깨달았다. 식욕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 아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고 싶은 마음, 음식을 통해 관계를 이어가는 감정. 그것이 식욕이었다. 아버지가 먹지 않으려 했던 것은 단순히 몸의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관계의 거리감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은서는 동네 마트를 들렀다. 아버지가 자주 들렀던 가게였다. 마트 주인이 그녀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다. 따님이셨군요. 아버님, 얼마 전부터 거의 아무것도 안 사셨어요. 평소 좋아하시던 청국장도 두부도 전혀 안 사 가시더라고요. 이상하다 했지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져 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삶의 무대를 정리하고 계셨던 것이다.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음식을 줄이고 점점 세상과의 연결을 하나씩 줄여나가며
고요하게 이별을 준비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야 은서가 그 신호를 알아차렸다. 너무 늦었지만 알아차렸기에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식사를 준비했다. 소박하게 미역국과 밥, 그리고 김치 한 접시. 식사를 하며 조용히 말했다. 다음엔 누군가가 밥을 안 먹는다고 말하면 그냥 넘기지 않을게요. 옆에 앉아서 같이 있어 드릴게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며칠이 지났다. 은서는 여전히 진부의 한옥집에 머물며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있었다. 방 하나하나를 둘러보다 보면 그 공간마다 아버지의 숨결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정리하는 손이 멈추는 순간마다 그녀의 마음에 떠오른 것은 단 하나였다. 그동안 왜 몰랐을까? 아버지의 변화는 그렇게 분명했는데 자신은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특히 생각났던 것은 최근 몇 달 동안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였다. 평소 아버지는 딸과 통화하는 걸 좋아하셨다. 매주 한두 번씩 전화해 은서의 일상을 묻고 날씨 이야기를 하며 때로는 뉴스나 동네 소식도 전하셨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고 정갈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아버지의 말수가 줄어들었다. 어느 날 은서가 바쁜 와중에도 전화를 걸었을 때 아버지는 짧게 말했다. 잘 지내냐? 네, 아버지는요? 나는 괜찮아. 그냥 조용히 지낸다. 그 후 이어지는 말이 없었다. 예전 같으면 밥은 잘 먹냐, 요즘 책은 어떤 걸 보냐는 질문이 있었지만 그날은 침묵이 길었다. 은서는 그저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통화를 마쳤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통화는 점점 짧아졌고 아버지의 말은 줄어들었다. 그때는 그것을 그저 나이 든 어르신의 말수가 줄어든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두 번째 신호였다. 세상과의 대화를 줄이고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메모장이 있었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장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다. 말이 잘 안 나온다. 생각은 많은데 말로 하기가 어렵다. 요즘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피곤하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은서의 눈가가 젖었다.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도 자신을 표현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 표현은 말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말로는 하지 못했지만 메모 속에는 아버지의 고요한 내면이 있었다. 기억 속에 남아있던 장면이 하나 있었다. 어느 봄날 은서가 갑자기 주말에 내려간 적이 있었다. 그녀는 일주일의 피로를 잊고 싶어 아버지와 조용히 찻잔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자 했다. 아버지, 요즘은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더라. 마당 일은 안 하세요? 이젠 힘들어서 손이 잘 안 가. 은서는 그때 무심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누가 옆에 있으면 말도 좀 더 하시고 좋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요즘은 말보다 조용한 게 좋더라. 혼잣말도 안 해. 그게 편하더라.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말 한마디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세상의 소리보다는 자기 안의 소리에 더 집중하고 싶다는 말. 그 말은 단절이 아니라 내면으로의 회귀였다. 이웃주민 중 한 분이 은서에게 말해주었다. 며칠 전에도 아버님이 마을회관에 오셨는데 예전처럼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앉아 계시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어요. 뭔가 말하고 싶으신 듯 했는데도. 은서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외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속도로 세상과 작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 준비는 소리 없는 방식이었다. 또 하나 기억난 것이 있었다. 은서는 어느 날 밤 늦게 전화를 받았다. 통화 연결음이 끝나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서야, 자니? 아니요, 아직 깨어 있어요.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네, 잘 자라. 그리고 끊긴 전화.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피곤함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전화가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소리 없는 시도였음을 알게 되었다. 대화의 단절은 때때로 말의 부재가 아니라 말의 무게 때문이다. 어떤 감정은 말로 옮기기에 너무 크고 때론 말보다 침묵이 더 진실한 표현일 수 있다.
은서는 아버지의 책상에 앉아 종이에 이렇게 썼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조용히 계셨던 이유. 말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었죠. 가장 진한 마음은 오히려 말 없는 시간 속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녀는 종이를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음에 누군가 말이 적어지면 그걸 무시하지 않을게요. 더 가까이 앉아 있을게요. 말이 없더라도 그 곁에 조용히 함께할게요. 은서는 안방에 들어서 조용히 아버지의 침대를 바라보았다. 하얀 이불은 정갈하게 개켜져 있었고 그 위에 누워있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평화로웠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때 떠올랐다. 마지막 몇 달간 아버지는 점점 잠이 많아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 은서는 동료들과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아버지도 요즘 하루 종일 주무시더라. 노인들 원래 그래. 모두들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은서는 그 평범하게 넘겼던 사실이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신호였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 서랍장에서 작은 타임테이블 수첩을 하나 발견했다. 아버지가 하루 일정을 간단히 기록해 두던 것이었다. 예전엔 아침 운동, 밭 정리, 마을 회관, 저녁 식사 같은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내용이 바뀌어 있었다. 8시 기상, 아침죽 반 공기, 9시 다시 취침, 오후 1시쯤 일어남, 물 한 잔, 소파에서 졸음, 저녁 생략, 밤 8시 취침. 거의 하루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고 계셨던 것이다. 심지어 깨어있는 시간조차도 피곤하다는 메모가 있었다. 일어나 있어도 힘들다.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게 더 편하다. 은서는 지난 추석 연휴 때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날 은서와 아버지는 마당에서 함께 송편을 빚으며 이야기 나누었다. 하지만 한참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이제 좀 누워야겠다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셨다. 은서는 송편을 마저 빚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계셨다. 그날 이후에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 깊은 잠, 짧은 깨어남. 그리고 다시 잠. 마치 세상과의 접점을 점점 줄이려는 듯한 리듬이었다. 은서는 창가에 앉아 아버지의 흔들의자에 몸을 기대며 생각했다. 수면은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 특히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는 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점진적인 이별의 준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느끼고 있었다. 잠은 어떤 이에게는 도피일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잠은 도피가 아니었다. 고요함 속의 회복이었고 마지막 여정으로 가기 위한 준비였으며 세상의 소음을 점차 닫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런 기억도 있다. 며칠 전 이웃 할머니가 빈소에 와서 조용히 말했다. 며칠 전 김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요즘은 꿈이 자꾸 많다고.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이 자주 꿈에 나온다며. 꿈속에서 어머님도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은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버지는 이미 여러 방식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중 하나가 잠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과거의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의 정리를 하시던 것이었다. 그런 경험은 은서에게도 있었다. 고3 때 은서는 힘들었던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났었다. 현실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위로의 말을 꿈에서 들었고 그 이후로 한동안 버틸 수 있었다. 그런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정리의 과정이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깊은 잠 역시 단순한 노새가 아니라 무언가를 정리하고 정돈하며 마음속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여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느 날 그런 깊은 수면에서 깨어나신 아버지는 평소보다 유난히 또렷하고 환하게 웃으셨다. 오늘은 몸이 가볍네. 하늘도 맑고 기분이 좋아. 그날 아버지는 은서와 함께 된장국을 나누어 먹었고 마당에 나가 떨어진 은행잎을 주우셨다. 마치 다시 회복되신 듯했기에 은서는 속으로 안심했다. 하지만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점점 말이 줄었고 결국 다시 잠 속으로 들어가셨다. 영원히. 그날의 맑은 표정, 또렷한 눈빛. 그것이 어쩌면 마지막 인사였을지도 모른다. 인생의 끝에서 아주 잠시 주어지는 선물 같은 시간.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고요한 이별. 은서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그날 그렇게 웃으셨던 이유. 이제야 알겠어요. 그 미소 안에 이미 작별의 인사가 담겨 있었던 거죠. 깊은 잠에서 잠시 깨어 마지막으로 저와 하루를 나누셨던 거죠. 그녀는 그날 밤 아버지의 침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다음에 누군가 너무 오래 자고 있다고 느껴지면 그냥 깨우기보다 옆에 누워줄게요. 함께 조용히 있어줄게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스며들었다. 은서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오래된 필통과 수첩, 몇 권의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함께 작은 메모지들이 꽂혀 있었다. 그중 하나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분명 어제도 목요일 같았는데 요즘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자고 일어나도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느낌. 은서는 그 메모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버지는 이미 어느 순간부터 시간의 흐름에서 멀어지고 계셨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그다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단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조금은 그렇게 되는 줄 알았다. 몇 달 전 전화통화가 떠올랐다. 은서는 출장 중이었고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오늘 설이구나. 너는 서울에서 떡국 먹었냐? 그 말에 은서는 놀랐다. 그날은 11월 초, 명절과는 전혀 상관없는 날이었다. 은서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설이 아니에요. 아직 가을이에요. 아, 그런가. 내가 잘못 알았나 보네. 그땐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했다. 노인이라 날짜를 헷갈리는 건 흔한 일이라고 넘겼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깊은 혼란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만이 아니었다. 장소에 대한 감각도 흐려지고 있었다. 하루는 마당을 정리하던 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여기가 우리 집 맞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문득 헷갈리더라. 이 집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져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은서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오늘 좀 피곤하신가 봐요. 아버지도 그런가 보네 하며 웃으셨다. 하지만 그때 이미 아버지의 인식은 점차 흐려지고 있었다. 또 어떤 날은 아버지가 은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신 적도 있었다. 은주아. 은주는 은서의 어머니, 즉 아버지의 아내였다. 은서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버지는 바로 미안하다. 내가 또 하며 고개를 숙이셨다. 이러한 기억이 쌓여가며 은서는 더 이상 그 경험들을 우연이나 실수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아버지는 명확하게 시간과 공간의 경계에서 멀어지고 계셨다. 그것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였다. 서랍 속에서 발견한 또 다른 메모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어젯밤 어머니가 꿈에 나왔다. 그런데 꿈이 아니었던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니 아직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창밖을 보니 어린 시절 살던 마을 같았다. 그런데 분명 나는 진부에 살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 메모는 단순한 회상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인식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때로는 꿈이 현실처럼 느껴지고 현재가 마치 타인의 삶처럼 느껴지는 혼란. 그것이 바로 노년의 끝자락에서 벌어지는 인식의 변화였다. 이웃 할머니는 장례식장에서 은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며칠 전 김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돌아가신 친구들이 자꾸 찾아온다고. 어젯밤에는 아버지도 오셨다면서. 그 말 들으니 괜히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하지만 은서는 그 말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아버지는 이제 점점 더 과거로 돌아가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운 이들이 있는 시간으로, 익숙한 냄새와 풍경이 있는 공간으로. 어쩌면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위로받는 과정이었다. 기억은 퇴색하지만 사랑했던 순간은 더 선명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일지도 모른다. 은서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다음에 누군가 시간이 헷갈린다거나 공간을 낯설게 느낀다고 말할 때 그녀는 정정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묻고 싶다.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곳은 어떤 냄새가 나요?
정답으로 되돌리려 하기보다 그들의 인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는 것. 그것이 진짜 동행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은서는 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어디가 현실이고 어디가 꿈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꿈속이 더 따뜻했던 것 같다. 그 문장을 읽으며 은서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그 꿈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나셨겠죠. 그곳이 정말 따뜻했다면 저는 이제 괜찮아요. 은서는 마당의 돌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손질했던 화분들을 바라보았다. 조그마한 화분에 심긴 국화는 이미 꽃이 졌고 흙은 말라 있었다. 하지만 그 배열은 정돈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어떤 질서를 지키고 계셨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어떤 준비처럼 느껴졌다. 집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보던 중 은서는 안방 옷장 아래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낡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열쇠가 딱 맞았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편지 몇 통과 가족사진, 그리고 종이봉투가 하나 있었다. 그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은서에게, 혹시라도 내가 떠난 후에. 손글씨는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낡은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편지는 이랬다. 은서야,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겠구나. 너에게 마지막 인사를 직접 전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요즘 나는 자꾸 과거를 떠올리게 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내가 처음 자전거를 탄 날, 너와 함께 봄에 진부천을 걸었던 날들. 그 기억들이 자꾸만 떠오른다. 그것들이 내게는 참 따뜻한 작별이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은서는 손에 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나신 게 아니었다. 그분은 이미 여러 방식으로 인사를 하고 계셨다. 다만 자신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다. 며칠 전 마을 이장님이 해주신 말이 다시 떠올랐다. 김 선생님이 갑자기 제게 오래된 자전거를 주시더군요. 이장님 손자가 크면 탈 수 있겠지 하시면서요. 그 자전거, 김 선생님이 손수 닦아 놓으셨더라고요. 은서는 그 자전거를 기억했다. 어릴 적 아버지가 타던 빨간 자전거. 오래되어 방치된 줄 알았는데 최근엔 기름도 다시 칠해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 전달이 아니었다. 마음을 남기는 방식이었다. 또 어떤 날 아버지는 은서에게 이런 말을 건넨 적이 있었다. 혹시 내가 없을 때 이 집이 너무 외롭지 않으면 좋겠다. 언젠가 내가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도록 정리해 두고 싶어. 그때 은서는 장난처럼 대답했다. 아버지, 그럴 날이 오긴 오겠어요? 아버지 없이 여길 상상하는 게 싫은데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아버지의 고별이었다. 조심스럽고 애틋한 인사. 떠난다는 말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작별의 몸짓이었다. 또한 은서는 최근에 아버지가 이상하리만큼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모는 이렇게 말했다. 얼마 전 형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갑자기 우리 어릴 적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참 좋았지, 그치? 하시더라고요. 그땐 그냥 옛 생각 나셨나 보다 했는데 이웃 김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며칠 전에는 손수장을 봐서 저한테 배추랑 파를 주셨어요. 겨울엔 김장 잘하시라 하시면서 그 말이 자꾸 생각나요. 이 모든 것이 쌓여 하나의 그림을 그렸다. 아버지는 떠나기 전 고요하게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계셨던 것이다. 그것은 특별한 사건도 드라마도 아니었다. 다만 일상 속에서 조용히 남긴 인사였다. 그리고 마치 정해진 순서라도 있는 듯 아버지는 마지막 날 특별히 말수가 많으셨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방에서 오래 머물지 않으셨고 마당을 천천히 돌며 모든 화분을 다시 살피셨다. 이 나무는 이제 곧 추위를 맞겠구나. 이 국화는 올해도 잘 피었네. 이 자리는 내 기억 속에 가장 조용했지. 은서는 그 장면을 기억한다. 아버지의 표정은 담담했고 오히려 환하게 웃고 계셨다. 그날의 하늘도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위한 무대 같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은서야, 내가 와줘서 다행이다. 너랑 함께 보낸 시간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 그 말이 그날의 마지막 대화였다. 다음 날 아버지는 잠든 채로 다시 깨어나지 않으셨다. 은서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되새겼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야 알아요. 말로는 하지 않으셨지만 매 순간 저에게 작별을 건네셨던 거죠.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거였죠. 그녀는 다시금 다짐했다. 누군가 갑자기 기억을 더듬고 예전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것이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사랑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다음에 그런 작별의 몸짓을 만난다면 꼭 알아채고 꼭 마음을 보낼게요.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은서는 단지 그분이 조용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삶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 떠남은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었다. 삶의 끝자락에서 오는 변화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히 노화의 현상만은 아니었다. 은서는 어느 날 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정리하던 중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표들을 발견했다. 혈압 수치, 당 수치, 신장 기능 지표. 그중 몇몇 수치는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병원 소견은 대부분 경과 관찰, 약물 관리로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특별한 병명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몸은 이미 여러 방향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은서는 깨달았다. 아버지의 죽음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한 가지가 아닌 복합적이고 천천히 진행된 5가지 요인이었던 것이다. 첫째, 만성질환의 조용한 진행이었다. 당뇨, 고혈압, 심장기능 저하 같은 질병은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천천히 몸을 약화시킨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내부 장기들은 점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평소 통증을 잘 표현하지 않으셨기에 은서조차도 그 변화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 둘째, 삶의 의욕 저하와 정서적 소외감. 은서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며 아버지와의 전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던 것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딸을 자랑스러워하셨지만 동시에 혼자 지내는 시간 속에서 점점 외로움에 잠식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주변 사람들이 줄어들고 일상의 목적이 사라질 때 사람은 점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무의식에 사로잡히기 쉽다. 셋째는 면역력의 자연스러운 저하였다. 노년이 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젊었을 때보다 반응이 느리고 약해진다. 아버지는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았지만 작은 염증이나 피로가 오래가는 편이었다.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면역력 약화로 인해 회복되지 못하고 누적되던 증상이었을지도 모른다. 넷째, 관심의 부재와 돌봄의 간극. 아버지는 큰 병원에 가시는 걸 꺼려하셨다. 검사 결과가 나빠질까봐, 괜히 걱정만 늘까봐 은서도 일에 치여 매번 정기검진을 챙겨드리지 못했다. 괜찮으시겠지, 다음 달에 가자는 말로 미루던 작은 무관심들이 결국 몸속에 자라난 이상을 놓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종결의 과정. 인간의 몸은 기계가 아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스스로를 멈추는 준비를 한다. 심장은 더 느리게 뛰고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를 늦추며 몸 전체가 종료를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져 간다. 그것은 병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다. 아버지는 그 리듬을 거스르지 않으셨다. 억지로 약을 늘리거나 치료를 고집하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이제는 충분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은서는 문득 아버지가 남긴 메모 하나를 떠올렸다. 사는 것도 좋지만 자연스럽게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철학은 너무도 깊고 담백했다. 은서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는 이제야 알게 됐어요.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된 끝맺음이라는 거요. 그리고 아버지는 참 아름답게, 천천히,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녀는 다시 다짐했다.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 입맛이 없다고 말할 때,
말이 줄어들고 자꾸만 잠이 온다고 말할 때 이제는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그 속에 숨어있는 작고 소중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겠다고. 죽음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배움이다. 그 배움을 통해 남겨진 이들은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조용히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다.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아버지 김재호가 세상을 떠난 지 보름이 지났다. 은서는 아직 진부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많았지만 마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아버지의 손길이 남아 있었고 그 흔적 하나하나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은서는 마당 끝에 놓인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가장 자주 앉던 자리였다. 눈앞에는 진부천의 작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고 먼 산에는 가을빛이 번지고 있었다. 조용한 풍경 속에서 은서는 오랜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다. 어릴 적 은서는 아버지와 손을 잡고 진부천을 따라 걸었다. 봄이면 개나리가 피었고 여름이면 숲풀 속에서 매미 소리가 가득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지만 은서와 함께 걷는 시간만큼은 조용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 은서야, 강물은 멈추지 않지. 우리가 뭘 하든 시간은 계속 흐른단다. 그럼 아버지도 강물처럼 살아왔어요? 나는 아마 바위처럼 살았던 것 같구나. 늘 그 자리에 있는 바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지금은 너무도 분명하게 다가왔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때로 말보다 큰 위로였고 은서의 삶의 가장 든든한 기둥이었다. 아버지의 서랍 속에서 발견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을 때 은서는 울컥하고 말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그 어떤 가족 사진도 새로 찍지 않으셨다. 그 대신 오래된 사진들을 정갈히 정리해두고 사진 뒤에 짧은 글고를 남겨두셨다. 1989년 봄, 은서가 처음 유치원에 간 날, 긴장한 표정이 귀엽다. 1997년 겨울, 서울 첫눈 오는 날, 아내가 그리운 저녁이었다. 2015년 가을, 은서가 출판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날, 자랑스럽다. 그 글들 하나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직접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 말하지 못했던 자부심, 그리고 내색하지 않았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덮고 아버지의 방 안에 조용히 앉았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찻잔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다. 안에는 일기인지 편지인지 모를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요즘은 기억이 자꾸 흐릿하다. 그러나 은서가 웃는 얼굴은 아직도 선명하다. 내가 없어도 이 집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음이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긴 하루의 끝에서 맞는 밤과 같은 것일지도. 그 문장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이었다. 그 속에서 은서는 아버지의 감정을 만났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오신 분이기에 죽음조차도 소란스럽지 않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밤, 은서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다. 그녀는 편지의 마지막 줄을 소리내어 읊조렸다. 나는 내가 잘 살아갈 것을 믿는다. 그게 내 삶의 가장 큰 보람이었다. 그 문장 안에서 은서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똑바로 들은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한 생의 총결산이자 사랑의 정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아버지, 저도 이제 떠날게요. 하지만 여기서 배운 것,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 다 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말할 거예요. 아직 말하지 못한 말들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녀는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거실에 들러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릴 적 은서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고 시간을 뛰어넘어 그녀의 마음을 감쌌다. 그날 은서는 서울로 돌아왔다. 삶은 여전히 바빴고 거리에는 여전히 소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도 사랑은 있었고 말 없는 작별 속에도 인사는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인사를 잊지 않고 전하는 것,
그것이 남겨진 자의 몫이라는 것도. 김재호와 김은서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엔 특별하지 않다. 병에 쓰러진 것도 갑작스런 사고도 없다. 그저 한 사람의 삶이 조용히 마무리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용한 삶과 떠남 속에 담긴 깊은 구조와 상징이 숨어 있다. 이야기는 전형적인 기승전결의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서서히 다가오는 깨달음이라는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은서의 일상이다. 서울의 분주한 삶 속에서 느끼는 무감각한 관계, 무심코 지나쳐온 아버지와의 거리감. 그러던 어느 날 부고라는 문장이 그녀의 일상을 멈추게 한다. 그 부고는 단지 육체적 죽음의 소식이 아니라 은서가 몰랐던 수많은 진실을 다시 보게 만드는 기점이 된다. 이야기는 그 순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아버지의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그것은 기억을 되짚고 침묵의 의미를 해석하며 결국 사랑의 형태를 새롭게 이해하는 여정으로 독자를 이끈다. 이야기의 중심은 5가지 신호이다. 식욕의 감소, 대화의 단절, 과도한 수면, 시간과 장소의 혼란, 마지막 작별의 몸짓. 이 각각의 신호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야기의 단계를 구분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신호들은 마치 하나의 악장처럼 이어지며 각 장이 점점 조용하고 무겁게, 그러나 따뜻하게 진화한다. 이 5 신호는 단지 노인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 누구나 겪는 내면의 변화, 관계 속의 침묵, 사랑의 흔적을 해석하는 열쇠다. 독자는 이 신호를 통해 자신의 기억과 관계, 사랑의 방식까지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는 작지만 강력한 상징들이 숨겨져 있다. 첫째, 차 한 잔. 아버지와 은서가 함께 마신 보리차는 대화의 시작이자 관계의 고리를 상징한다. 차는 뜨겁게 끓여야 맛이 있고 천천히 식어야 진정한 향이 퍼진다. 그것은 이들의 관계와도 닮아 있다. 급하게는 닿지 못했던 감정이 시간과 침묵 속에서 비로소 퍼져나간다. 둘째, 서랍 속 메모들.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아버지는 메모에 남긴다. 이 메모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사랑의 기록이며 존재의 증거다. 그것들은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아 은서에게 말을 건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조용한 목소리는 죽은 자가 남긴 마지막 언어다. 셋째, 시간의 흐름. 이야기 속에는 시계가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은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독자는 모든 장면을 통해 느낄 수 있다. 특히 아버지가 자주 헷갈리던 오늘이 무슨 날인지라는 문장은 시간을 잃어가는 인간의 모습과 동시에 시간을 초월하는 감정의 깊이를 드러낸다. 넷째, 사진첩. 사진은 멈춘 시간이다. 아버지가 사진 뒤에 적어둔 문장들은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나중에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마지막 방법이다. 사진은 과거지만 그 뒷면의 글은 현재를 살아가는 자에게 남긴 메시지다. 다섯째, 집이라는 공간. 이야기 전체가 펼쳐지는 공간은 진부의 오래된 한옥이다. 이 집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인물이다. 집은 아버지의 삶을 담고 있으며 은서와 아버지의 추억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다. 아버지가 정리한 서랍, 매만진 화분, 손단 찻잔 하나하나가 그와의 대화를 이끈다. 그리고 집은 결국 은서가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장소가 된다. 구조적으로도 이야기는 말의 부재와 충만함 사이를 오간다. 처음에는 침묵이 불안하고 무겁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독자는 알게 된다. 말이 없던 순간 침묵 속에야말로 진심이 가장 깊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항상 말하고 계셨다. 단지 은서가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야기의 끝으로 갈수록 말은 다시 살아난다. 은서는 말하게 되고 듣게 된다. 그리고 그녀는 침묵을 읽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것은 성장이며 또한 치유다. 결국 이 이야기는 말하지 못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자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사랑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시간을 넘어서는 감정, 말보다 깊은 마음, 그리고 남겨진 자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조용한 한 집에서 한 사람의 마지막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은서는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강남의 아파트, 익숙한 거리, 반복되는 출근길.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그녀는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 회사의 일정, 쏟아지는 이메일들. 예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냈을 일상이 이제는 그녀의 마음 어딘가를 두드리고 있었다. 진부에서의 시간은 그녀를 바꿔놓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마지막이 그녀 안에 남아 흔들림을 만들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은서는 아버지의 손때 묻은 찻잔을 꺼내 따뜻한 보리차를 끓였다. 고요한 방 안에서 차를 마시며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또렷이 느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사랑을 남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늘 현재의 순간에만 머문다는 것. 아버지는 살아생전 다음에 보자는 말을 자주 하셨다. 그리고 은서도 늘 다음에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영영 오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안다. 사랑은 내일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며 어떤 약속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지난주부터 매일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먼 친척, 오랜 친구, 잊고 지낸 대학 동기. 처음엔 어색했다. 갑자기 왜? 라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대답은 간단했다. 그냥 내가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짧은 인사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다. 어떤 이는 바로 답장을 보냈고 어떤 이는 오래전의 기억을 꺼내 이야기했다. 사랑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단 한 문장으로도 충분히 시작될 수 있었다. 그녀는 또 매주 금요일마다 혼자 카페에 앉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보내지 않을 편지일 때도 있었고 보내야 할 사람이 더는 세상에 없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그녀에게 위로였고 연결이었다. 어느 날 밤, 은서는 꿈을 꾸었다. 진부의 집이었다. 마당에는 단풍이 흩날렸고 아버지는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었고 은서는 그 앞에 앉아 차를 따랐다. 말이 오가지 않아도 마음은 따뜻했다. 그녀는 꿈속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지금은 제가 말해요. 전하고 싶었던 말들, 이제는 미루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희미하게 사라졌다. 잠에서 깬 은서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슬픔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대신 마음 한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단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사랑을 말하라.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시간이 나면 연락할게. 기회가 되면 만나자. 하지만 시간은 스스로 나지 않고 기회는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다. 그날 저녁, 은서는 어릴 적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래된 번호였지만 다행히 연결되었다. 친구는 놀라며 말했다. 너 정말 오랜만이다. 왜 갑자기? 은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내가 생각나서. 예전에는 우리가 매일 같이 있었잖아. 고맙단 말을 못한 것 같아서. 통화는 짧았지만 마음은 오래도록 따뜻했다. 사랑은 그렇게 작은 용기 하나로도 시작되는 것이었다. 은서는 점점 더 알게 되었다.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 움직이는 감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후회 없는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진부에서의 시간, 아버지의 떠남, 남겨진 메모와 찻잔, 마지막 미소. 모든 것이 그녀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라. 그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이었다. 오늘 전화를 한 통 더 하고, 오늘 따뜻한 말을 하나 더 건네고, 오늘 마음속의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이고 사랑이었다. 그리고 은서는 다짐했다. 언젠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진 사람의 마음속에 아버지처럼 따뜻한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고. 말없이도 전해지는 조용하지만 깊은 사랑을. 그녀는 일기를 꺼내 이렇게 적었다. 나는 오늘 사랑을 말했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었다. 그것으로 충분한 하루였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하늘은 어두웠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것은 누군가의 기억일 수도, 아직 오지 않은 작별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는 오늘을 살아냈고 오늘 사랑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